자, 첫 번째 독서 보시고요. 그 첫 번째 독서가 좀 길었지. 그리고 좀 어려웠고, 어, 자, 뭐 일단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이 지문 같은 경우에 이제 길어서 이제 알 거야. 이제 끊어서 풀었어야 한다는 거, 그치?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길이 보고, 아, 또 끊어서 해보자. 자, 이렇게 해서 막 읽어갔을 거야. 근데 초반에는 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괜찮았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뭐 아주 쉽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런 정도의 독서, 그래, 뭐 3학년 때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초반에는 좀 잘 읽어갔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이제 문제를 풀러 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선생님은 무릎 그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이제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거 지금 내용 보니까 뭐 개념 속에 뭐 발달 과정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주제적인 거잖니. 그래서 또 이런 문제 넘어갔을 것 같고. 그 17번 문제 같은 거 풀려고 보니까 어때? 잘 풀렸단 말이야. 아니야? 안 그랬어? 처음부터 틀렸어? 일단 이렇게 읽고 나서 17번 보니까 그 조선은 역법을 통해서 천자를 부정하고 이거 어때? 이거 바로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음. 천자를 부정하고 독자적인 정치 이념, 그러니까 독자적인 어떤 이념을 실현하려고 한 거 맞지. 근데, 그 전제를 우리가 천자를 부정한다라고 해줄 수 있냐는 말인데, 이제 이건 당연히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어쨌든 답은 이렇게 나왔다. 그치? 그래서, 한 문제 풀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체를 뭐 굳이 연결을 해보면, 뭐, 그렇죠. 뭐 어디냐면, 뭐 이문단 정도 아니었을까요? 자, 이문단 정도 보면은 음, 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수시력 가지고 어려운 거잖아. 그치? 이거 어려운 거라고 했고, 그리고 수시력 가지고 어쨌든 좀 애써 봤습니다. 자, 근데 5차는 계속 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 해결책으로 조선만의 교식 추보 방법을 좀 찾으려고 했다. 중국의 역법을 수용하긴 하는데 조선에 맞게 조금 운영하는 게 좋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 충분히 다음에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뭐 이런 말도 있었고,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지점을 통해서 우리가 뭐 천자를 부정하고 여기서 뭐 중국을 천자라고 하는 그냥 이런 정도 아닐까 싶은데 천자를 부정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자, 뭐 아무튼 그래서 한 문제 풀었고 이제 그리고 18번 문제도 이제 해볼까 뭐 이런 생각 뭐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가 같은 경우 그리고 3점짜리도 아니고 중요한 건. 그래서 28번 문제 보니까 어때? 가부터 읽었더니 뭐 이런 선명력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지금 읽었던 그 내용까지의 그 개념어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뭐 선명력을 써서 뭐 수시력법 연구했고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가하고 뭐 딱 정확히 나눠서 1, 2번 선택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요런 정도 이제 해결하려고 읽어보는 거 좋은 것 같고 그 세종 즉위 전까지 조선에서 선명력을 사용해서 교식 추구할 때 오차가 컸다. 약간 이거 어떠니? 이거 있는 그대로 나타났던 말이었죠. 그쵸?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요거 썼다. 그래서 오차 컸다. 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2번 또, 오케이. 가니까 읽어봤는데, 세종 12년에 교식 추구의 5차 원인 밝히려고 책 만들었다. 자, 이랬지. 그러니까 이게 어때? 여기에서, 틀렸어. 바로 부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일단 그 책 만든 내용 잠깐 올라오면, 요것도 아까 뭐 그 지점 가까웠던 것 같은데, 여기 산문단이구나. 그 산문단 보면은 이렇게 돼 있지. 그 칠정산 내편의 효용성. 그 책의 효용성을 살피기 위해서. 세종은 8월에 일어날 교식을 미리 추보해가지고 이렇게 책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앞서 만들었던 그 책의 그 효용성을 살펴보려고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이 책이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 그러니까 쓸모라고 하면 얼마나 잘 맞는지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효용성을 살펴보려고 그 교식을 좀 미리 추보해가지고 만든 그 책이 요거다. 뭐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교식 추구의 오차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려고 아니지, 효용성이었잖아. 그 이전에 그 어떤 만든 그 책의 효용성, 그것을 한번, 뭐 연구해 보기 위해서 이 책 만들었다. 이렇게 된 거.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두 문제를 이렇게 풀었다는 거야.
그리고 지문으로 와서 자신 있게 이제 오케이 좋아." 인제 이러면서 읽기 시작했겠지.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쏟아지는 거죠. 그쵸. 음. 그다음 문단부터는 이제 너희들도 다 읽어 봤겠지만 어때요? 여기에서 그 정보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죠. 그죠? 음. 근데 뭐 정보가 많은 거 그래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익숙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문제는 뭐야? 정보는 많은데 내가 평소에 했던 얘기 여기서 계속 연결해 보면 정보는 많은데 뭐가 없다. 뭐가 없다고 해야 돼? 뒷받침 문장이 없어. 그치? 계속 쏟아지는 새로운 정보들이야. 우린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런 걸 이해시켜 주는 게 목적이라면 뭐 그림도 하나 넣어 놓고 뭐 아니면 예를 들어 가령 뭐 이래 가면서 이제 그것들을 좀 하나하나 풀어 주는 인제 그런 형태로 전개를 했을 텐데 얘는 그게 전혀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쏟아져 그냥 계속 새로운 개념어들이 두 문단 내내. 음. 그러니까 읽다 보면 이제 당연히 우리가 '어 이거 뭐야. 이해가 안 되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죠. 내 이해력이 부족하다 그게 아니라 정보를 그렇게 크게 우리한테 이해시켜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고 아무튼 그래도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긴 풀어야 되니까 뭐 이런 질문 만났을 때 뭐가 답이니? 정리가 답이지. 요약이 답이죠. 그쵸? 그래서 일단 여기에는 뭐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막 설명을 하거나 뭐 그런 내용을 이제 연결하지 않고 정말 나와 있는 그 지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약을 해서 이렇게 그 선택지하고 연결해서 이제 문제가 이제 어떻게 풀어지는지 자 그걸 한번 경험을 해 보자. 아시겠죠? 자 시작해 보자. 일단 얘는 좀 줄여야 돼. 자 사이즈 줄여 놓고 자 자 보자. 너희들도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요약해 보세요. 한 문장 한 문장씩 읽고. 자 해 볼게. "지구는 태양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근일점에서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르다." 아 벌써 요약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일단 "가장 거리가 가깝다."라고 하는 말 안 어렵고 근일점 근이라고 해서 이 가장 가까운 거리를 근일점 이렇게 얘기해 준 것도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정보 정도는 이제 "근일점이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르다." 뭐 이런 정도인데 그냥 한번 읽어 볼게. 그렇대. 자 그러므로 사실 근데 이런 뭐 다른 얘기지만 이런 문단에서 우리가 바로 또 여기에서부터 뭔가 '어 뭐지? 어려워.'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가 또 있냐면 지금 우리가 한 문장 이렇게 읽었잖아. 근데 "그러므로"라고 해서 결론을 내고 있다는 거야 벌써. 음. 이제부터 시작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사실? 그런데 이제 한 문장 얘기해 놓고 "그러므로"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는 거야. 뭐 어떻게 봐야지. 자 아무튼 그러므로 그 북반구에서 관측한 이 태양은 동지쯤에 가장 빠르게 운행하고 하지쯤에는 가장 느리게 운행하는 것으로 보인대. 음. 동지에 가장 빠르게 하지엔 느리게.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이 지금 아직 요약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거든? 좀 더 봐봐. 그래서 책 하나가 나오고 이 칠정선 내 편이라는 책은 근일점과 동지가 일치한다고 본대. 사실 그 위에 지금 두 문장 나왔는데 이 두 문장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책하고 뭔가 연결시키고 싶어서고 이 칠정산 내 편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근일점 그것과 동지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장은 그 이전에 나타났던 문장을 그냥 그대로 다시 사실 좀 요약하고 있는 정리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근일점 자체의 개념이 뭔데? 가장 빠른 거잖아.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른 거야. 그리고 동지도 가장 빠른 거야. 그치?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근일점과 동지를 일치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냈다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책이랑 이제 연결을 시켜서 이제 이야기해 보는 거죠. 아시겠죠? 자, 가장 빠르다라고 하는 그 근일점하고 또 역시나 동지. 그러니까 어떤 뭐 시간적인 의미지, 그지? 그래서 이 동지라는 시간에 요렇게,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 맞답니다. 자, 즉 동지와 하지에서 태양의 실제 위치가 평균 속도로 운행하고 있는 그 태양의 위치와 일치한다고 설정을 한 것이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즉이라고 해서 이제 결론적인 문장이 다시 한번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이건 미리 앞서서 하는 말이지만 동지라고 하지 이야기를 자꾸 왜 하고 있냐면 결국 동지에서
그 태양의 실제 위치가 있다면 그들도 그 이전에 계산을 좀 했던 이제 그런 평균 속도가 있었을 거잖아. 그치. 태양의 속도가 있었을 텐데 그 동지와 하지에 그 태양의 정말 실제 위치하고 그들이 계산해 둔 그 평균 속도하고 그게 일치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동지하고 하지를 중심으로 책을 이제 글을 써 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 그래서 선생님은 아직도 요약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자, 동지가 가장 빠르대. 근일점에서 정말 빠른데 정말 동지도 정말 제일 빠르대. 그래서 그냥 근일점하고 동지를 일치하는 것으로 본대. 자, 즉 어떤 책에서 결국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건데 이 동지하고 하지. 여기에서 실제 위치하고 그들이 계산했던 그 평균 속도로 운행했던 그 태양의 위치를 그냥 그대로 일치하는 것으로 이제 보고 시작을 할 거래.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요약이 시작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동지부터 하지 사이를 0. 자, 동지부터 하지. 뭐 기간이겠지, 그치? 이 동지부터 하지 사이에 이 기간을 뭐라고 할 거냐면 0이라고 할 거고, 또 하지에서 동지 사이. 그대로 또 반대네. 자, 하지에서 이번엔 동지. 자, 이 사이를 뭐라고 할 거냐면 축이라고 할 거래. 그치? 응.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영축차라고 하는 개념이 또 나오는데 그 영축차는 태양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이래. 와우. 또 써야 돼? 자, 사실 우리 얘들아, 이 태양은요, 지금 태양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에이, 자리가 없네? 자, 지금 뭐냐? 우리 태양. 아시겠죠? 자, 다시, 그러면 이제 태양의 실제 위치. 자, 태양의 실제 위치에서 무엇을? 평균 위치. 요거를 빼면. 자, 요 값을 뭐라고 한다? 영축차라고 할 거래. 요게 영축차야. 자, 그러므로 0에서의 값인 0차. 0에서의 값? 0이 뭐야? 동지에서 하지까지잖아. 그치? 동지에서 하지까지 이 0에서의 어떤 값을 뭐라고? 0차라고 할 거고, 요게 무슨 값이다? 양의 값이다. 자, 이렇게 된 거지. 그지? 자, 이 값이 뭐다? 양의 값이고. 자, 그리고 또 축에서의 값은 축차. 여기에서의 값, 즉 축에서의 값을 축차라고 할 건데, 자, 이건 뭐다? 음의 값이다. 자, 요약을 다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달 역시라고 해서, 자, 이제는 또 뭐다? 달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달. 자, 즉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이 위치할 때인 근지점. 요것도 정리해 안 해? 안 해. 우리가 앞서서 요 태양도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잖아. 근데 이제 굳이 정리를 안 했지. 가장 가까이 위치한다라는 것을 근이라고 해주는 거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제 달이 지구랑 가장 가까이 위치하는 것을 근지점이라고 할 건데, 이 근지점에서의 그 지질차의 값을 0으로 간주했다라고 해서 어려운 말이 여기서 또 새로운 말이 또 시작이 된 거야. 자, 근데 지질차라고 해서 다음 줄에 이제 지질차의 개념을 풀어주고 있지. 자, 볼게. 자, 일단 지질차란 뭐냐면 그 달의 실제 위치. 어이? 달의 실제 위치? 우리 요런 비슷한 거 좀 전에 쓰지 않았나? 자, 달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 똑같네요. 식이 똑같아요. 그쵸? 자, 요게 뭐다? 지질차다라고 한 거지. 요걸 지질차라고 할 거래. 자, 근데 이제 하나를 더 쓰고 갈게. 그 아까 안 썼던 거 뭐냐면, 그 근지점에서의 지질차의 값을 0으로 봤다. 자, 이 얘기. 그래서 지질차의 이 근지점 지질차가 나왔지. 자, 근지점에서의 지질차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한 거지. 자, 그럼 더 볼게. 자, 이렇게 해서 이 근지점부터 달이 지구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원지점까지. 자, 근지점은 우리가 뭔지 아는데, 이 근지점에서부터 어디까지?
원지점까지. 오케이. 원지점은 안 쓰고, 지점은 안 쓰고, 요약할 때는 최대한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말로 줄여서. 자, 이 근지점에서 원지점까지. 음. 는 뭐라고 했냐면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선다 이렇게 했어. 즉 실제 위치가 있으면 이 실제 위치보다 평균 위치가 아니 실제 위치가 이 평균 위치보다 앞선다. 평균 위치보다 앞선다. 자, 이 얘기인데, 우리가 좀 전에 결국 이 지질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근지점을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했더니 결국 숫자로 표현되는 거잖아, 이게. 그치. 그래서 이 근지점에서의 지질차는 0이다. 자, 이렇게 해서 숫자로 표현되는 그 개념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이 근지점에서 결국 원지점까지를 우리는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선다라고 할 건데, 그럼 이것도 어때? 결국은 수치적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앞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거를 그 음의 값으로 볼 거냐, 양의 값으로 볼 거냐라는 것을 여기에서 설정을 좀 해줘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서라고 하면 우린 이걸 좀 양의 값이다, 더 큰 수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원지점부터 근지점까지라고 해서 또 뒤집었고, 자, 그 반대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원지점에서 근지점까지는 평균 속도가 실제보다 앞서겠네. 그럼 이것도 수치적으로 표현하면, 요게 또 이제 음의 수가 나오겠네. 이렇게. 자, 아직 안 끝났어.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서면,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서면, 이거 양의 수였던 거 그거다, 그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앞서면, 우린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 질차라고 할 거고, 정말 무자비하게 쏟아지지, 그지? 또 뒤처지면, 이걸 지차라고 할 거래.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한 문단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 풀 수 있냐? 없어, 없어. 선생님이 볼 때 보통은 두 문단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문단은 이제 정리해놓고 또 넘어가야 돼. 자, 그 다음 볼게.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놓여서 태양을 가릴 때는 어려운 것 같진 않아. 그치? 그렇구나. 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또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놓여서 달을 이제 오히려 가리면 뭐 망이라고 한다. 오케이. 망. 자, 그것에 대한 개념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정삭, 정망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정삭, 정망은 뭐다? 완전 일직선. 완벽히 가리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것, 정삭의 시간, 정망의 시간, 뭐 이렇게 얘기할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책 두 권이 나오지, 그치? 책 두 권의 이름이 쭉 나오고, 이것은 모두 이 정삭 정망은 태양과 달의 평균 위치로 계산된 경삭 경망. 경삭 경망이 무엇인지 그 앞에 나타낸 거야. 태양과 달의 평균 위치로 계산된, 즉 평균 위치로 계산한 값을 경삭 경망이라고 하는데, 이 정삭 정망은 그래서 경삭 경망에 실제 태양과 달의 빠르고 느린 정도를 뭐 가하거나 감해서 구했대. 즉, 책 두 권에서 정삭 정망을 어떻게 했냐면 그간에 계산된 경삭과 경망에 좀 감하거나 뭐 이렇게 가해서 그렇게 이제 뭐 어떤 수치를 구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걸 가감차 방식이라고 한다라고 했고, 이제 그 다음부터 가감차 값은, 자, 여기서부터 또 내용이 쏟아지는 거지. 자, 그럼 다시 시작. 가감차 값.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가감차 방식에서는 이 가감차 값이라는 또 이제 엄청난 정보들이 쏟아지는데, 여기에서 그 윗내용과 막 연결되는 개념어들이 나타나는 거지. 자, 가감차 값은 뭐다?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뺀 값. 자,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뺀 것. 자, 그럼 여기에서 어, 이 값을 속도항 값으로 나누어 구했다라고 해서 속도항이란 말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데 뭐 어떻게 해야지 그냥? 자, 즉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뺀 값을 무엇으로?
속도한 값으로 나누어서 구했다. 이 가감차 값이라고 하는 건 요렇게 해서 구했다. 그치?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즉, 가감차 값이 양일 때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값, 이렇게 되지?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양일 때는, 맞죠? 자, 그렇게 양일 때는 그 값을 경망에 더하는 무엇? 가차로 삼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값이 양일 때는 더해서 가차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뭐 한 번 다시 꼬아서 무언가를 제시하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뭐 정리는 하겠지만 머릿속에 잘 들어가는 개념 같아요. 자, 양의 수가 나오면 그걸 더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다? 가차. 그치? 자, 그 다음에 뭐 반대겠죠? 사실 그 읽어보면. 또 음일 때는, 자, 나온 수가 음일 때는 결국 경망에서 빼는, 그거 빼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빼는 감차로 삼았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앞에서 언급한 두 가령 도책 모두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뺀 값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계속 새로운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머릿속이 막 쥐가 나지, 여기에서.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뭐 새로 나온 정보에 집중해서 또 보자. 이 책 모두, 두 가령 모두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뺀 값. 여긴데 이 뺀 값 자체에는 이 두 책 모두 차이가 거의 없대. 근데 하지만 자, 뭐가 다르다? 속도 한 값이 좀 달랐다라는 내용. 자,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른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 자, 이 속도함과 관련해서 그 첫 번째 책 이름 뭐 있죠? 뭐 첫 번째 책에서는 속도한 값으로 뭐 했다? 달의 이동 속도를 그냥 활용했다. 자, 달의 이동 속도를 활용했다. 자, 그런데 교식주보법 가령이라고 해서 이 두 번째 책. 자, 이 두 번째 책에서는 어땠냐면 달의 이동 속도에서 여기에서 태양의 이동 속도를 뺐다. 태양의 이동 속도를 뺀 값. 자, 그것을 활용했다. 자, 라고 했고, 이것은 태양이 달에 비해 느린 속도로 그 달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양이 달에 비해 느리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는 거야. 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문단을 지금 이렇게 요약 정리해 본 거야. 선생님이 크게 설명한 내용 없는 거 알겠죠? 자, 나와 있는 정보에 그냥 그대로 충실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문제를 풀러 가볼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9번 문제인 거죠. 자, 보자. 보기가 나왔고요. 언제나 보기를 대하는 태도는 뭐 똑같죠. 우리가 보기를 보면서 뭐 해줘야 돼? 당연히 그 본문 속에 어떤 핵심과 연결이 되는지를 반드시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 자, 그럼 해볼게. 정묘년 8월은 하지를 지나 동지로 가는 시점이다. 이거 연결되니 안 되니? 되지. 자, 하지를 지나 동지로 가는 시점? 자, 이거 무엇과 연결할 수 있어? 여기구나. 아니, 더 크게 해줘야겠다. 화면을 더 키울게요. 어쩔 수 없어. 자, 요 정도 키워놓고. 그래도 요약한 거 잘 보이죠? 그리고 너희들도 요약해 놨잖아요. 그쵸? 자기가 요약한 내용들 같이 연결해서 보세요. 자, 하지를 지나 동지로 가는 시점. 자, 무엇과 연결 가능해? 여기. 그치? 색깔 바꾸고 싶다. 색깔 바꿔서 할게. 뭘로? 호이. 요 정도? 오케이. 자, 보이시죠? 자, 하지를 지나 동지로 가는 시점이다 라고 했어. 그럼 우린 여길 뭐라고 해줘야 하니? 개념으로 바꾸면. 아, 축차를 활용해야겠구나. 축차. 자, 그리고 오른쪽에 써져 있는 거 보입니까? 축차는 뭐다? 음의 값이지? 그치? 축차는 뭐다? 음의 값이다. 자, 그 다음에 또 경상이 일어날 때 그 달은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랬어. 자, 원에서 근으로 이동 중이다. 연결 가능하니?
연결 가능하지. 왼쪽에 무엇에서? 원에서 근으로. 요렇게. 맞죠? 그럼 우린 이때 연결 가능한 거 뭐 왼쪽에 써져 있지만 뭐예요, 여기가? 아, 이땐 뭐다? 이 평균 위치가 오히려 뭐다? 실제 위치보다 더 이렇게 앞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주는 거니? 이걸 우린 지차라고 할 것이고, 이 지차도 역시나 뭐다? 음의 값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또 책 두 개 나오고, 우리가 그 본문 속에서 봤던 그 책이고. 자,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이 경사기 일어날 때 태양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 자, 태양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 자, 이게 뭐지, 얘들아? 그 차? 자, 요게 우리가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영축차인데요. 이 여기에서 영축차가 이미 우린 무엇으로 접근이 되어야 하냐면 축차로 접근이 되어야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영축차의 개념인데, 뭐다? 아, 축차로 우린 바로 연결을 시켜줘야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값이 이렇게 이 정도다. 그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의 차는 한 이 정도인데, 자, 이걸 우리는 하지를 지나 동지로 가는 그 시점에, 그 숫자이기 때문에, 그 차이기 때문에, 결국 이건 뭐다? 음수로 접근을 해줘야죠. 음의 수. 그래서 여기가 좀 진짜 힘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자비 했지, 그지? 자, 그 다음, 달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의 차자. 이것도 그럼 다시 쓰지 않더라도 지질차인데요.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요거보다 지차구나. 그쵸? 자, 그래서 그 차이로 4.99 정도다, 4.99였다라고 했으니까 이 차이를 또 역시나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의 이동한 그 차이로 그 차이와 연결을 지어줘야 되니까 결국 이 값도 우리는 어떻게? 음으로 이해해줘야 한다는 거야. 알겠어. 음.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선택지 보면, 아마 할만하겠죠. 자,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1번에 그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선다. 이거 어때? 틀렸다는 거 바로 알겠죠? 자,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보다 앞서? 그러면 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뭐 바로 틀렸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오히려 어디가 평균 위치가 더 앞선다. 이렇게 해줘야지. 자, 그 다음 2번. 자, 이 종면연 8월 정삭 추보에서는 이 가감차 값, 가감차 값이야, 얘들아, 가감차 값. 자, 우리 정리한 그 왼쪽의 내용 무엇과 여기 있네. 가감차 값, 이것과 연결을 지어줘야지. 그럼 가감차 값을 실제 구하라는 얘기야, 여기에서. 자, 가감차 값을 구하래. 자, 이 책 두 개를 놓고 다만 이제 정확하게 뭐 나오는 건 아니고 결국 무엇이 더 큰지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정확한 값을 뭐 원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무엇이 크고 작은지 정도는 지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너희들이 할 수 있어. 뭐 이런 정도인 거잖아. 그래서 보니까 차이는 정말 있었죠. 뭐에? 이 첫 번째 책과 이 두 번째 책은 무엇이? 속도항, 즉 이 분모값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야. 첫 번째 책은 이렇게 달의 이동 속도를 그대로 속도항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 두 번째는 뭐라고 했니? 여기에서 빼는 값이 존재해. 태양의 이동 속도를 뺀다. 이렇게 된 거잖아. 자, 그러면 이런 정도의 정보 가지고 우린 무엇이 이 두 번째 책 요거죠? 이 교식추보법 가령이라고는 이 책에 무엇이 분모가 더 작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분모의 수가 더 작기 때문에 우린 적어도 그것을 통해 이 가감차 값은 무엇이 크다? 이 교식추보법 가령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당연히 분모의 수가 작은 이 교식추보법 가령이 결국 가감차 값은 더 크겠지. 분모의 수가 작으니까.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칠정산 내편 정묘식 정묘는 길어. 칠정산의 이것이 교식추보법 가령보다 크다? 아니지. 교식
아이고 책 이름 힘들다. 교식주보법 가령이 더 크다. 아시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분모의 수가 더 작기 때문이다. 그럼 분모의 수가 왜 더 작냐고? 달의 이동 속도에서 또 하나의 숫자를 더 빼야 되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 정면현 8월 정삭주보에서 두 책 모두 경삭의 가감차 값을 가감차 값 우리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게 가감차 값인데요. 이 가감차 값을 더하는 가차로 삼았을 것이다. 음. 자, 즉 어, 더하는 가짜다라고 하는 거 실제 이제 요것도 연결을 좀 해봐야 되고요. 뭐냐면 영축차에 지질차를 뺀 값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그 값이 이렇게 양의 수로 나오면 더해서 가차로 삼을 것이고 음의 수로 나와버리면 그냥 빼서 감차로 삼을 거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음. 자, 그럼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빼야 되는데 우리가 애초에 그 받은 숫자 뭐냐면요. 우리는 영축차의 축차고요. 지질차의 지차죠. 그죠? 음. 자, 그래서 그걸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뭐 그게 계산 자체 굳이 뭐 2.39 뭐 이런 식의 표현 그 나와 있는 책이 있으니까 이렇게 썼겠죠. 그런데 이렇게 좀 세밀한 그런 숫자 자체가 뭐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마이너스 2.39에서 뭐 하자? 마이너스 4.99를 빼자.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찌 됐든 여기에서 양의 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알겠니? 자, 그래서 가감차값 구해보면, 그렇죠. 양의 수로 나오니까, 자, 이건 더해주는 가차로 삼았을 것이다. 오케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시겠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지문 봤고요. 이제 두 번째 지문으로 갈 텐데, 그 다음 문제 뭐 있으니까 하나 보고 갈까요? 자, 20번 문제 보시고요. 이 각각의 이제 연결했을 때 뭐 적절한 걸 찾아라 이거였을 텐데 사실 그 선택지 1번 같은 경우에 이거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 뭐 앞부분이었는데 조선에서 일어나는 그 교식을 정확하게 추구하기 위해 수시력을 뭐 요거 아닌 거 알잖아. 그치? 자, 수시력을 연구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 이거 아니지. 수시력이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 그 교식 추구에도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 자, 그래서 수시력을 연구하는 방법 요게 아니라는 거 알 거고. 자, 근데 이제 니은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느낌이 있어. 이 니은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거잖아. 어, 동지 때는 공전 속도 빠르고, 그치? 그리고 하지 때 느려, 뭐 이런 거지. 자, 요거였는데, 자, 낮의 길이라는 말로 해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낮의 길이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글쎄, 알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알길 정말 선생님이 가슴속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선생님. 그, 동지라고 하면, 낮이 가장 짧은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낮의 길이로 표현하면, 낮의 길이가 되게 짧잖아, 얘들아. 자, 그러면 공전 속도가 어떻다? 되게 빠르다라고 한 거야. 음. 그래서 낮의 길이하고 동전 속도가 비례관계 아니야. 자, 반비례 관계지 비례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다음 3번인데 그 3번이 뭐 보면 근지점에서 달의 위치와 평균 위치가 일치한다고 한주다 이랬는데 요걸 우리가 요약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연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왼쪽 보시면 여기인데 어, 이 근지점에서 0이다. 자, 이게 뭐였지? 지질차였죠? 근지점에서의 지질차는 0이다. 자, 이건데, 지질차 자체가 뭐였어?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거였거든요. 즉, 근지점은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빼면 0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음,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달의 실제 위치하고 평균 위치가 일치한다고 본다.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고요. 이 지문, 우리가 그 앞에 1, 2, 3문단 정도를 우리가 읽어갈 때, 뭐, 크게 무리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끊어놓고 뒷부분에 가서 어때요? 또 전개 방식이 좀 바뀌면서 정보가 뭐 엄청 무자비하게 쏟아졌죠. 음.
뭐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요약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장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그때그때 좀 유연하게 행동을 해줘야겠지, 얘들아. 그치? 자, 그런데 어찌됐든 평소에 정말 다양한 지문 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경험을 해보는 거, 그 자체를, 그리고 또 너희들이 혼자 공부하면서 이제 또 여러 독서 지문을 또 스스로 연구도 해보고 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충분하게 쌓이면 이제 자기의 어떤 독서 방법이 만들어지기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대처력이 좀 빨라진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지. 좀 경험이 다양하면 대처력이 좀 빨라질 수 있다. 내가 지문을 만났을 때.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다음 질문 볼 거고요. 자, 그 다음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어쩌고의 지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글쎄요. 요것도 이제 좀 끊어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러려면 좀 빠르게 읽어볼 필요가 있어서, 요건 뭐 내용 설명에 큰 의미를 주지는 않을 거고요. 음, 음, 볼게. 근데 사실 얘들아, 이게 지문이 아주 길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정도의 길이는 솔직히 끊어서 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끝까지 선생님은 읽고 문제 풀길 바라는데, 그래도 끊어서 풀리기도 해. 이런 게. 요거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제 주식화, 1문단 자체가 큰 의미 없다는 건 알죠. 그쵸? 근데 아무튼 뭐 주식회사는, 뭐다. 뛰어난 자본 조달력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 이 자본 조달 같은 경우가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요소와 관련이 된대. 자,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풀어주기 시작한 게 이 문단. 그치? 그래서 자본금. 이렇게 된 거잖아? 음. 자, 일단 이 자본금은 뭐다? 주식을 통해 조성. 주식 발행을 통해서 조성. 음. 그리고 읽어보면 요런 거, 뭐, 최저 자본금에 대한 제한 없다. 그치? 자, 주식 발행할 때 뭐, 최저 자본금, 요런 거는 뭐, 제한이 없고, 어, 대신에 뭐가 있냐면, 이 수권 주식 총수라고 해서, 수권 주식 총수라고 해서, 이제 이걸 기재해서, 다음에 나와 있지만, 이거보다 자본금의 최대 한도를 표시하는 거예요. 자, 수권 주식 총수라고 하는 게, 요렇게. 자, 자금의 최대 한도 표시하는 거다. 자, 이거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말들. 수권 주식 총수라고 하는 건 이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다. 그리고 애초에 말부터 주식 총수라고 되어 있어. 수권 주식 총수. 그러니까 주식의 총수다. 음. 자, 그것으로 수권지 총수를 통해서 우린 그러니까 자본금의 최대 한도를 알 수 있다. 그렇죠? 자본금의 최대 한도 표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본금의 최대 한도를 알 수 있다. 자, 그게 수권 자본금이라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정도. 자, 그리고 이제 이 회사 설립할 때는 일부의 주식만 발행해도 되고, 다만 이제 발행하는 주식은 모두 인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이 인수가 되는 게 무엇인지, 그렇지. 그래서 다음에 또 풀어주죠. 자, 인수한다는 건 뭐냐면, 출자자를 누구로 하는지, 그러니까 누가 그 주식을 사는지, 이 돈이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출자자를 누구로 하는지, 그 출자자가 인수하려는 주식이 몇 주인지 다 정확해지는 거고요. 이 회사가 발행하려는 그 주식을 출자자가 인수하고 막 돈 넣고 이러면 이제 그 금액 자체가 자본금 된다. 그렇게 주식을 출자자가 다 인수하는 자, 그 과정이 있으면 그게 바로 자본금이 되는 거다. 자, 이랬네. 자, 그리고 어쨌든 일부만 발행해도 된다고 아까 말했잖아. 그치? 일부만 발행해도 되는 거라 아직 발행하지 않은 것은 이제 뭐 나중에도 된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추후 해도 된다. 음. 자, 이렇게 해서 2문단 읽었고요. 자, 3문단이죠. 자, 그럼 이제 뭐에 대한 얘기야? 또 주식에 대한 얘기지. 자, 우리 좀 전에 이렇게 수권, 자본금 자체, 이 자본금 자체를 이제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제 수권 주식 청소라는 개념 얘기한 거고요. 자, 이렇게 이번에는 주식에 대해서. 음. 자, 일단 주식 자체는 뭐 이런 거 자유롭게 양도된다. 그치?
또 일종의 액면 주식이라고 하는 게 있대. 그래서 이 주식이라고 하면 이제 겉에 써 있는 그런 공식적인 그 어떤 가격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액면 주식은 둘 이상으로 나뉘어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주식 자체는 자유롭게 양도가 되는 건 맞는데 액면 주식을 나누어서 양도하면 안 돼. 알겠죠? 그리고 뭐 이런 거. 일주 금액은 100원 이상. 뭐 이런 거. 아시겠죠? 음.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사문단 가는 거지 뭐. 사문단. 자, 주식의 소유주진 주주는이라고 해서 계속 주식에 대한 어떤 연장선 같은데요. 자, 볼게요. 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일단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이 주식 금액 비율에 따라서 뭐가 있다? 배당 등의 권리가 있다. 또 회사에 대한 유한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이 유한 책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키워드긴 했습니다. 왜 그 1문단에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얘기해 줄지를 처음부터 이제 제시했을 때, 자, 그때 뭐라고 했냐면 자본금, 주식, 유한 책임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한 책임 자체가 여기에서는 좀 핵심일 가능성이 크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풀어주죠. 사문단은 유한 책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유한 책임이란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뭐 어려운 말이 쏟아지긴 하는데 뭐 풀어주고 있는 내용이 뭐 크게 없기 때문에 뭐 있는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다.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이라는 게 있고 자 이제 그것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출자 의무를 보라마 이런 것들 뭐 크게 우리가 막 와닿는 부분은 없지만 그냥 가져가야지 그치? 자, 유한 책임이란 이렇게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해서 이 유한의 출자 의무를 부담하는 거래요. 근데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뭐 책임을 지거나 뭐 그렇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죠.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이게 유한 책임이다. 음. 자, 이 주주의 유한 책임은 어떤 식으로도 가중이 되지 않는다. 가중 안 되고. 그래서 이 주식회사에서는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재산만 채권자를 위한 유일한 담보가 된다.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싶지만 안 해볼게요. 알겠죠? 나와 있는 그 지문을 그냥 근거로 해서 그냥 그 정보가 다다 라고 생각해놓고 선택지 풀기에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보자. 뭐 아직 남았습니다만 자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가볼게요. 뭐 남아있긴 합니다. 자 22번 윗글에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틀린 거. 즉 액면 주식 일주는 둘로 나뉘어서 양도될 수 없다. 뭐 연결 안 해도 바로 맞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양도될 수 없잖아. 그리고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 의무를 진다. 어때? 이거 좀 전에 읽은 거니까. 그렇죠? 자,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 의무를 가진다라고 했고요. 자, 그다음 주주는 소유한 주식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이익을 배당받는다. 어때? 요것도 방금 전에 읽은 거라 기억 잘 날 거라고 보고 뭐 그래도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문단 번호 써드릴 테니까 찾아서 연결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답 보시면 주식회사는 수권자본금 한도 내에서 이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을 할 의무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사문단의 그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회사는 주식회사에서 이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만 채권자를 위한 뭐가 된다? 담보가 된다. 라고 했거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만 그 채권자를 위한 유일한 담보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이 수권자본금 한도 내에서 라고 했는데 이 좀 전에 나타나 있던 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 이거 있죠? 현재 재산. 현재 재산이 적어도 수권자본금은 아니다. 그런 정도. 자, 수권자본금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 문단에 뭐 얘기해줬던 거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재산만 채권자를 위한 담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수권자본금 한도 내에서 이렇게 뭐 채권자에게 의무, 뭐 채무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이 수권자본금을 우리가 현재 재산으로 똑같은 개념으로 볼 거냐 뭐 이런 정도인데 이거 아니죠. 그쵸? 아시겠죠? 자, 답 하나 나왔고. 자, 그 다음 23번. 3점짜리 아니니까 어때? 풀 수 있지.
풀 수 있을 가능성이 크지. 어. 자,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과 연결지어 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보기 형태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어, 5조. 당 회사가,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만 주로 한다라고 했거든. 주식 총수. 자, 이게 뭐다? 주식 총수 말 그대로. 자, 이게 뭐다? 수권 주식 총수. 그렇게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6조. 그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5천 원이다 이랬는데, 이렇게 해서 그 일주의 금액을 5천 원으로, 이제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하니? 액면가액이라고 하는데, 요걸 막 연결은 안 해둔 것 같아, 선택지에서. 뭐 이거 말고 뭐 크게 할 건 없잖아. 액면가액이 5천 원이구나. 자, 7조. 설립 시에 5천 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떠올릴 만한 건 뭡니까? 아, 그렇지. 이렇게 수권 주식의 총수가 있으면 그걸 모두 발행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애초에 일부만 발행할 수 있지. 일부 발행 가능하잖아. 자, 선택지 봅시다. 1번. 갑이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수권 주식 총수만. 맞죠? 그쵸? 이 만주를 수권 주식 총수라고 표현한 거 적절하고. 자, 그 상태에서 이 수권 자본금은 5천만 원이다. 자, 이 수권 자본금을 5천만 원이라고 해도 괜찮겠어요? 괜찮죠, 그쵸? 왜? 자, 이 문단 오면은 그 이 문단에 뭐 이 지점 수권 주식 총수를 정관에 기재하게 하여 우리는 이 자본금의 최대 한도를 표시하도록 했고 더 읽을게요. 수권 주식 총수란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인데 이 수권 주식 총수를 통해 자본금의 최대 한도인 수권 자본금을 알 수 있다. 자, 같은 말이잖아. 음.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주식의 총수는 만주가 맞고, 이제 그게 하나당 이제 5천 원으로 이제 이렇게 발행이 되었다면, 우린 그래서 이 수권 자본금을 이렇게 5천만 원이다라고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수권 주식 총수. 이건 주식의 총수니까 만주. 그럼 이제 그걸 금액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주식 한 주가 얼마인지를 따져보면, 이제 이 수권 자본금은 나오겠죠. 자, 그다음 갑이 주식 한 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이 정관에 7조 수정해도 괜찮니? 괜찮지, 그치? 뭐 일단 제한 뭐 우리 아까 가보세요. 저 그 앞에 문단으로 가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 최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았다.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이 주식 한 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뭐 수정해도 괜찮다. 자, 그다음 이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이 주식 만주에 대한 출자자가 확정되어야 한다. 바로 틀린 거 아시겠죠? 주식 만주를 이렇게 해서 무조건 모두 출자자 확정되어야 하니? 아니지. 발행한 주식의 하나여가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발행한 주식은 하나당 5천 원이고, 지금 7조를 보면 5천 주의 주식을 발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만주에 대한 출자자를 다 밝힐 필요 없잖아. 아시겠죠? 자, 7조의 항에 따라 5천 주. 이 5천 주의 출자자가 확정되어야겠지. 아시겠죠? 자, 넘어갑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남은 지문은 뭐 있었지만 그 24번 문제인데요. 그 24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보기가 또 나왔잖아. 그래서 우리 그 남은 내용하고 읽어보시면 이 보기에서 연결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얘들아. 일단 어느 정도냐면 그 A 회사는 설립 시 액면가의 그 5천 원의 주식을 100만 주를 발행했다. 그치? A 회사가 5천 원 주식을 100만 주 발행. 자, 이러면 뭐 나온다? 자본금이 나오잖아, 얘들아. 그치? 자, 그런 상태에서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 주식의 80%를 인수해서 납입했다. 그랬습니다. 자, 뭐 아주 큰 대주주가 되었네요. 자, 홍길동이 80% 인수했다. 자, 이제 그런 다음에는 이제 좀 반복적인 건데, 그런 다음에 뭐다? 이 A 회사가, 뭐, 돈을 아직 받았습니다.
그쵸. 이제 홍길동에게 이제 뭐 이렇게 인수해서 이제 다 받은 그 돈이 있을 텐데, 그 돈 가지고 어쨌다고 했냐면, 이 B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 100%를 인수했다. 그렇게 해서 이 A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으로 뭐 했다? B 회사 주식 샀다. 100%다 샀다. 25억 썼다. 그치? 또 B 회사는 또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그 실제 그 자본금 가지고, 그래서 이 C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을 또 뭐 했다? 여기다가 또 샀다. 그래서 또 15억 썼다. 이렇게 됩니다. 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C 회사가 그 A 회사의 주식 10억 원어치를 샀다. 이렇게 산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문단에 뭐라고 했냐면, 이 회사끼리 돌려가면서 이렇게 출자를 반복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우리 위 지문의 그 마지막 문장이었나요? 그 6문단 정도의 내용하고 그냥 그대로 연결된 거였죠. 실제 그리고 이 6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여기였잖아요. 음, 여기. 만일 여러 회사끼리 돌려가며 출자를 반복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실제로 출자된 자원금은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자, 실제 자금이 늘어나는 건 아니야. 자, 그런데 무엇만? 서류상의 가공 자본금만 늘어나게 된다. 자, 이 얘기. 어. 그러니까 일단 이제 뭐 A 회사 뭐 이건 좀 전에 보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만 그 각각의 회사가 이 처음에 이렇게 그 오른쪽에 주식과 주권에 대한 요거,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죠? 정관이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관을 다 이제 만들어서 공시를 해야 할 텐데 그 만약에 A 회사에서 뭐 50억 자기네 이제 이렇게 해서 50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이제 갈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또 B 회사도 또 정관이 있을 테니까 B 회사에서도 뭐 한 30억 가지고 자기 할 거다 이랬고 C 회사에서도 만약에 우리는 또 한 25억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랬단 말이야. 그럼 결국 이제 각각은 정관에 따라 이렇게 자본금을 표현해주고 있으니까요. 이 서류상으로 보면 어때? 자본금은 각각 이렇게 해서 A 회사, B 회사, C 회사 각각의 자본금이니까 서류상 가공의 자본금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자금이 A에서 B로 또 B에서 C로 또 C에서 A로 이렇게 지금 순환 출자하고 있는 중이라면 결국 우리 이러면 실제 자본금은 어떻다? 늘어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게 다 물고 물리는 돈이잖아, 얘들아. 알겠니? 실제 서류상의 가공의 자본금은 그냥 그대로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서류상의 가공의 자본금만큼 늘어나는 건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실제 출자된 자본금은 늘지 않는 것이다. 자, 이 얘기였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선택지가 썩 좋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사실 이게. 일단 1번 같은 경우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A가 파산하면, 그래, 뭐. 자, 이해관계자란 말 우리가 본문 속에 쓰고 있고, 그쵸? 그래서 A 회사 파산하면, 오케이, C 회사도 뭐, 피해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B 회사가 부도가 나면 A 회사의 자본금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왜? B 회사의 돈 자체가 지금 A 회사에서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A 회사에서 B 회사에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A 회사가 가장 큰 B 회사의 대주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B 회사가 부도가 나면 이제 A 회사의 자본금에도 손실을 뭐 입겠죠. 그쵸? 자,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가 이제 A 회사의 주주인 홍길동, 이 주주의 어떤 역할 범위와 관련해서 이제 크게 본문 속에서 이제 막 밝혀준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선택지가 지문의 어떤 내용과 그냥 그대로 연결해서 풀리는지를 좀 따져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맞는 말이야, 근데 사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지문 속에서 이 주주의 어떤 역할 범위에 대한 얘기는 뭐 크게 없었거든요. 뭐 아무튼 자 그래서 넘어가는데 이제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답 5번이 결국 너무 선명했기 때문이죠. 이 ABC 회사에 출자된 실제 자본금은 90억으로라고 해서 어때? 여기서부터 틀렸지. 이걸 실제 자본금이라고 하면 안 되죠. A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50억인 거 맞아, 그치? 그리고 뭐 B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 인수했다 이랬으니까 좀 뭐 정말 25억인 거 맞고 자본금이. 또 100% 인수했다 그랬으니까 뭐 그래 뭐 15억인 거 맞고 뭐 이래서 뭐 어쨌든 90억의 돈이 나오는 건 맞는데 그 90억의 돈을 우린 무엇이다 실제 자본금으로 볼 수 없다.
어떤 서류상에 드러난 자본금 정도로 연결하는 건 괜찮은데 이걸 실제 자본금이다라고 하면 안 되죠. 아시겠죠? 음.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25번은 뭐 단순하게 내용을 이렇게 뭐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마지막 OTP. OTP 같은 경우에도 뭐 지문을 지금 크게 읽으면서 가진 않고요. 그 선택지를 볼 텐데 이 선택지가 글쎄요. 그 지문을 처음에 안 읽고 갔을 때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근데 이제 이 지문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3개년의 이 모의고사를 하면서 지문이 굉장히 길어지고 주제를 좀 둘로 나누어 보는 이제 그러한 방식의 글들을 좀 봤잖아요. 그래서 좀 끊어 읽어보는 것을 좀 전에도 사실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지문은 끊어 읽으면 더 헷갈려. 그게 문제야. 어,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의 길이가 되는 글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끊어 읽을 때 기본적으로 좀 길이를 좀 보면서 그래도 좀 끊어 가야 된다. 뭐 요런 정도 한 단에서 뭐 이 정도 조금 한 10줄 정도 더 넘어가는 이런 정도의 글을 너무 끊어가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있고. 자 그리고 또 뭐로 있냐면 또 실제 끊었을 때 이것도 사실 뭐 요령 같으면 뭐 요령인 건데 예를 들어 그런 거야. 좀 전에도 끊어가긴 했는데 끊을 때 그냥 끊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냥 끊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아까 이렇게 4문단까지 보고 끊었잖아요. 그쵸? 내가 왜 여기서 끊었냐면 5문단의 내용을 좀 보고 끊어야 돼 사실. 5문단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다른 얘기로 좀 전환이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요소 딱 풀어준 다음에 그다음 5문단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경제적 근데 이게 경제적 폐해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어라고 해서 여기에서 뭐다 좀 내용이 전환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 전환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좀 끊어보자.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끊는 게 아니고 끊을 때도 그 다음 문단의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을 해줘야 한다는 거야. 뭐 사실 그럴 것 같지 않니? 그치? 그래서 다음 문단을 읽었는데 그냥 그대로 연결되는 그런 형태, 정보 그냥 그대로 연결하는 그런 형태라면 뭐 굳이 끊어가서 문제가 풀리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잖아. 그래서 이 OTP 같은 경우가 그래요. OTP 같은 경우가 굳이 끊어봐야 사실 이게 다음 문단에서 또 그 윗내용과 약간 연결해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끊어서 읽어봐야 뭐 다 잘 되진 않아요, 선택지가. 그리고 또 어떻게 된 게 30번에 답이 1번이잖아. 이게 끊어가면 되게 헷갈려. 근데 끝까지 다 읽으면 너무나 쉽게 답이 나와. 그 이벤트 동기화 방식을 그 얘기해 주거든요. 그런데 시간 동기화 방식이라는 건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이 시간 동기화 방식이라는 게 뒤에 또 나오는 것이다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이건 건드리시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끊어놓고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자, 이제 이걸 풀려고 하는데, 아마 그러면 이 1번이 막, 뭐야? 입력하는 시간 같은 거 이벤트 동기화 방식이 없던데, 막 이래가면서 막 이걸, 아니야! 막 이렇게 뒤에 가서 막, 뭐 이상한 짓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아무튼 그래서 3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마지막 문단에서 근거를 찾게 된다는 얘기였어. 자, 이 여기 시간 동기화 방식은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 비해서 입력 시간에도 제약이 좀 있다. 그 비밀번호 입력 시간이 길어지면 비밀번호 바뀐다. 보이죠? 음. 자, 그래서 그냥 그대로 연결해서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시간 동기화 방식에 비해서 비밀번호 입력해야 하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죠. 주어가 이거였으니까.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그래서 시간 제약을 안 받는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다음 틀린 거 몇 개 볼게요. 자, 그 비동기화 방식의 OTP 기술에서는 OTP 발생기의 질의에 사용자가 응답값을
입력하는 뭐 그런 인증에 성공한다. 뭐 이랬는데, 일단 이 지점 바로. 그 OTP 발생기의 질이 비동기화 방식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이 OTP 발생기의 질이라고 하는 것, 요 지점 어때? 틀렸죠. 음. 이 지점이 이제 OTP 발생기의 질이가 아니라 인증 서버, 왼쪽에 바로 나와 있으니까요. 자, 비동기화 방식. 자, 비동기화 방식은 인증 서버의 질의에 사용자가 응답하는 방식 보이죠? 음. 그래서 인증 서버하고 OTP 발생기는 다른 거다 정도인 거지 뭐. 그래서 OTP 발생기 질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에서는 고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니까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없다? 없다? 여기까지 다 왔는데 없다 이게 뭐야? 음. 이게 이제 가장 시작할 때 그 1문단이었잖아요.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는 방식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음. 여기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에는 고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거라 노출에 문제가 있다.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음. 자, 그 다음 31번인데요. 자, 틀린 거 말하자 이건데, 요게 지금, 음, 그래, 뭐, 자, 왼쪽 내용 볼게요. 자, 그 시간 동기화 방식에서 인증에 성공했다면이라고 해서 그 왼쪽에 그 시간 동기화 방식에 대한 설명은 뭐, 가 부분에 이제 뭐 나타나 있는 거죠. 그쵸? 자, 시간 동기화 방식. 자, 그러면 이 시간 동기화 방식에서 인증에 성공을 했다면 사용자가 A에서 B로 보낸 비밀번호가 있고 또 B에서 생성한 인증값이 있는데 그것이 같아. 자, 이랬거든요. 음. 근데 사실 이거는 자, 뭐 답이었잖아요. 어쨌든 요거는 그 가의 문단을 가의 뭐 시간 동기화 방식에서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까지 잘 읽어보라고 하고 싶거든요. 여기 내용 여러 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과연 그 값을 같다라고 해야 하는지. 음. 일단 우리는 뭐다 XN을 생성해서 사용자가 로그인 서버에 이걸 입력하는 거야. 그치? XN을 우리는 입력한대. XN을 사용자가 로그인 서버에 입력한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인증 서버도요. 뭘 했다고 했냐면 이 X 플러스 1을 생성한 후 이 로그인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값. 그렇죠? 우리가 요거를 지금 사용자가 로그인 서버에 입력을 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xn 플러스 1의 값을 생성한 다음에 자, 그 값을 로그인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그 값과 그냥 비교 인증 이렇게 됐거든. 음.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에서 그 사용자가 A에서 B로 보낸 비밀번호하고 B에서 생성한 인증값은 같을 것이다. 뭐 어쩌니까 여기에서 이걸 같다라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되게 단순하게 보자면 B에서 인증값을 생성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음. 그 왼쪽 문단을 보면 인증값은요. 인증 서버에서 생성을 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수치적인 부분이니까 A에서 B로 보낸 어떤 비밀번호 숫자가 있고 그리고 뭐 B에서 생성한 그 인증값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인증값 뭐 어쨌든 뭐 수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일단 그걸 같다라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또 단순하게 보다 인증값은 B에서 생성되는 것도 아니다. 아시겠죠? 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가의 이유를 적절한 거지 이렇게 되는데 그 사실 요것도 되게 근본적인 얘기 아닌가 싶거든요. 자, 가 읽으면 이때 OTP 발생에는 비밀번호 생성할 때마다 카운트 값을 증가시킨대요. 비밀번호 생성할 때마다 카운트 값 뭐 증가시킨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자면 그 위에 카운트 값이라고 하는 건 비밀번호 생성한 횟수거든요.
카운트 값은 비밀번호를 생성한 그 횟수 자체거든.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생성할 때마다 카운트 값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그럼 왜 카운트 값이라는 것을 설정하고 있는가? 또 그 생각해보면 되거든. 왜 굳이 카운트 값이라는 걸 설정하고 있는가? 뭐 때문이지? 애초부터 고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그 문제, 이 문제점,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해줘야지. 왜 이전엔 없던 그런 카운트 값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연결하고 있는가? 응. 자, 그래서 새롭게 지속적으로 숫자를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3번 문제인데요. 이 33번 문제, 그 가의 내용을, 이것도 되게 단순한 거라. 자, 가에서 요게만 한번 잡아갈게요. 어머야, 하얘졌어. 됐나? 자,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동계화된 이 기초값이 있고, 또 인증시도 시간을 바탕으로, 기초값과 인증시도 시간을 바탕으로 뭐? R을 구하고, 그거에 대한 값이 뭐가 나온다? XN이 나온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XN 나온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가의 내용은 뭐 우리가 그런 정도였는데, 그 보기 보면, 보기 내용에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용자 2명 다르고, 자, 모두 이 OTP 발송기를 통해서 인증시로, 그 다음 인증시로, 인증시로. 자, 여기에는 지금 무슨 차이가 있니? 이렇게. 10시 반, 그리고 다음날 오전 10시 반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는 것보다, 아, 지금 시간 차이가 있구나. 자, 이거잖아. 자, 그래서 이 시간 차이 개념, 이게 뭐였는데, R을 일단 만들어 놓고, 그치? 자, 시간과 관련지어서 이 R의 숫자를 만들어 놓고, 이것에서 뭐 어떻게 함수 쭉 해가지고, 뭐 나오는 거? XN 나온다. 요거 아니었나? 그쵸? 자, 그럼 1번. 그 기억에서 XN이 노출이 되더라도 R은 알아내기가 어렵죠. 그쵸? 왜? 애초에 그 역연사는 좀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연결해 보세요. 어디양, 어디양. 아, 여기다. 자, 이 함수는 계산하는 건 되게 쉬운데 역연사는 어렵다. 매우 어려운 함수다. 결과값 알아도 입력값 구하는 거 어렵다. 자, 이렇게 됐잖아. 음. 그래서 이 결과값이 노출이 되더라도 결국 역연사는 어렵기 때문에 알아내기 어렵다. 그치? 자,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에서 이 사용자의 A와 R은 서로 다르겠지. R은 다르지. 기억과 니은에서. 이건 그냥 시간차 정도를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복인데, R이 뭔데? 시간이잖아. 시간이 이제 더해진 그런 수치잖아요. 시간을 통해서 계산된 그 수치잖아. 그러니까 이 R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시간이니까. 자, 그 다음 3번. 니은과 디귿에서 함수 f를 n번 수행한 xn의 값이 같겠다. 라고 하는 거. 니은하고 디귿에서 어떻게 이 값을 같다고 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시간 자체를 다르게 지금 설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결과값이 같겠어요? 아시겠죠? 지금 이 33번을 푸는 그 기준이 전부 다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아시겠죠? 또 시간이 다르니까요. 이 오전 10시 반, 다음날 오전 10시 반인데 이걸 같은 시간이야 이럴 거야? 음. 자, 그래서 어쨌든 다른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달라졌잖아요. 자, 그래서 같겠군? 아니지. 다르지, 당연. 음, 똑같아. 시간이 다르 자, 그 다음 디귿에서 사용자 A와 사용자 B의 기초값은 다르죠. 이 기초값에 대한 개념 그 앞에 나와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그 개별적인 거잖아요. 그 개인의 고유한 거 아니었습니까?
자, 요건 개인의 고유 정보였죠. 그래서 기초값은 당연히 사용자끼리는 다르지. 자,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 이 전체에서 사용자 B의 이것들은 다 다르지. 왜 애초부터 R이 다르니까 당연히 다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2번 선택지, 3번, 5번 요 세 개. 요 세 개나 모두 근거가 똑같았어요. R 뭐다? 시간. 이렇게. 아시겠죠? 자, 고생했습니다.